여기서 저희가 한번 보면은 뭐 최고 연봉자가 뭐 누구고 이런 걸 떠나서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면서 FA 제도도 바뀌었고 셀러리 캡도 구단이 이제 12억에 이제 수당 30%였는데 14억에 20%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셀러리 캡 자체 이제 올라간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그 선수 개인 연봉 상한선은 3억 원에서 바뀌지가 않았어요. 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 연봉 상한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셀러리 캡이 있으니까. 셀러리 캡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번 제안을 하고 여기서 제안을 또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정말 그렇게 되면은 뭐 이번에 박해진 것 같은 경우처럼 어마어마한 오버페이 논란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정말 그 과다 출혈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근데 셀러리 캡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다른 선수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한이 그 자연스럽게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선수 개인 연봉 상한선을 올리는 거에 WKBL 6개 구단 중에서 한 개 구단만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번에 부결이 된 건데 네. 대부분 반대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한선이 유지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도 이 상한선은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구단들이 걱정하는 부분 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모르는데 뭔가 변화를 자꾸 줘야 되는데 실은 이게 셀러리 캡이 진짜 14억을 맞춰야 되면 구단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 상한선을 폐지를 하고,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실은 박해진, 김정은 3억은 좀 모두 다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안혜지 선수의 3억은 또 과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형평성이 없죠 지금. 그리고 또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안혜지 선수의 3억 같은 경우에도 그 안혜지 선수가 나 최고 연봉 안 주면은 딴 데 갈 거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은 제가 알기로는 안혜지 선수는 FA 계약 기간에 본인이 원하는 액수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결국은 자연스럽게 올라갔군요. 본인 스스로는 어쨌든 간에 좀 시장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는 의지가 좀 더 강했던 것 같고, 이제 BNK 입장에서는 시장의 평가를 받으러 나가면은 이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고액으로 묶어둔 건데, 근데 결국 안혜지 선수는 내가 달라고 한 돈도 아닌데 그거 받았다고 욕을 먹고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이런 부분들이 그 최고 연봉에 관한 부분은, 그러니까 뭐 이게 결국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런 상황이 되면 뒷돈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구단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박해진 선수가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상 5억을 불렀댄다, 6억을 불렀다, 뭐 그리고 우리은행은 그거보다 더 불렀다,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은행이 박해진과 얼마에 계약했는지 3억 원에 분명히 수당이 있죠. 수당 부분이 있는데 그 수당은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기자들은 물론이고 뭐 팬들은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수당을 어떻게 썼는지가 WKBL에는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다른 구단들도 그걸 열람을 다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선수가 얼마를 받는 구단은 구단들도 다른 구단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FA 계약 막 오고 갈 때는 어느 구단은 얼마를 불렀대요. 그 돈이 되나? 막 그러면서 그럼 뒷돈 주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다들 얘기하는 게, 근데 뒷돈은 불가능해요. 지금 다른 종목과 달리 은행이 5개가 있기 때문에요. 은행법상 그 뒷돈을 쓰고 이러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규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걸 못한다는 거를 5개 구단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거는 유일하게 은행이 아닌 삼성생명도 그거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뒷돈이라는 걸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구조 자체가. 그렇다면은 오히려 수당까지 공개하자라고 얘기하는 구단도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 박해진한테 KB가 5억을 불렀댄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뭐 KB에서 얘기했던 게, 그래서 우리가 수당까지도 공개하자고 했던 거 아니냐, 우리는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뭐 몇몇 감독님들도 공개하라 그래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3억 원에 묶어놓을 이유가 있을까? 네, 뭐 상한선 폐지하면 실은 그 최저 연봉도 조금 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폐지한다고 이게
쏠림 현상이 없어질 거, 저는 폐지를 하면 쏠림 현상이 더 없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어찌됐건 이 셀캡을 맞추기 위해서는 박혜진과 박지수는 한 팀에 있을 수는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박혜진, 박지수 때 10억을 쓰고 네, 나머지 최저연봉으로 10명을 깔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네. 근데 모두가 알듯이 한 팀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네. 네, 농구팀이라는 게 그렇게 뭐 억대 연봉 2명 가지고 농구를 지금 프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모든 논의가 가능한 게 셀러리 캡이라는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능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한이 없어지면은 선수들의 몸값이 정말, 지금도 어떤 선수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연봉을 많이 받냐 이런 소리를 듣는데, 진짜 막 3억 넘어가는 선수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도 더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없어진다고 선수들이 3억 넘게 받겠다라고 우르르 몰려 나올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WKBL이 연봉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공개하는 게 억대 연봉자들을 공개를 하잖아요. 올해 이거 1억 넘는 연봉자가 25명인데 이 1억 연봉을 넘는다는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1억 연봉자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 보면은 진짜, 저는 이번에 박혜진, 김정은, 박지수, 안혜지 이 4명의 3억 원에 대해서 전 전부 이해가 돼요. 박혜진, 김정은, 박지수 이 3명은 뭐 그 정도 받을 가치가 있다. 그리고 안혜지 선수는 솔직히 오버페이. 제가 이전에 방송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예전에 박하나 선수가 하나 외환에서 삼성을 옮길 때 그때 오버페이보다도 더 큰 오버페이더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3억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운때를 잘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한 비난도 본인이 프로니까 감수하고, 박하나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거를 자기 발전으로 끌어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억을 넘기는 선수 중에서 누구지? 팬들이 볼 때 그런 선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최저연봉으로 들어온 선수들을 특별히 성과를 보이지 않았을 때도 조금씩 연봉 계속 올려주고 하다가 한 4년차 5년차 때 이 선수가 뭔가 딱 터지고 나면은 지금까지도 몇 프로씩 올려줬는데 이만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 주전급으로 뛰고 있는 베스트 5 안에 있는 선수들의 연봉은 정말 칼같이 고가 산정을 하면서 그 밑에 선수들은 솔직히 게임을 안 뛰는 선수들 고가 산정할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올라오고 뛴 선수들이 갑자기 그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바로 억대 연봉 근처에 진입을 해버리는 요 구조를 구단들이 이거를 먼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정확히 구분을 해가지고 이걸 나눈다면은 오히려 억대 연봉자를 좀 더 제한하고 줄이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최고 연봉자 이런 부분들, 저는 최고 연봉자가 저는 그래요. 박혜진 선수하고 박지수 선수는 3억 이상 받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더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좀 안정적인 구조가 돼야지 많은 선수들이, 많은 유망주가 여자 농구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었는데, 구단 관계자나 이런 분들 중에서 저는 반대로 보거든요. 누가 자기 자식 운동시킬 때 너 저거 하면은 최저연봉 얼마가 될 수 있어, 이걸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박혜진이 얼마를 받는데, 박지수가 얼마를 받는데, 그걸 보고 이걸 가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상징적으로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프로 종목에 비해서 최고연봉의 제한이 가장 확실하게 지금 조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3억 부분보다는 오히려 1억 원의 진입 장벽을 좀 더 높이 하고, 이 최고 연봉은 아예 풀어주는 게 불가능하다면은 12억 원일 때 3억 원이었으니까 지금 14억이라면은 이걸 4억으로 올린다던가 이 정도의 장치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네네. 이 최고에 붙여지지 말고 실은 좀 아래쪽에 쓸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 물론 보여주지 않은데 줄 수는 없지만 선수들이 그걸 받으려고 뭔가 계속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명단 이거 보니까 이분 조금 안타깝네요. 김민정 선수. 저희 김민정 선수 별명이 만두잖아요. 그래요? 전 모르겠는데. 별명이 만두인데
저희 원성현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비스만 두냐고. 너무 착하게. 네. 네, 참 활약도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케비 프런트가 일을 잘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외국인 선수 제도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네, 이번 시즌은 외국인 선수 없는 시즌이 될 텐데요. 2011-12 시즌 이후 거의 뭐 10년 만에 이런 변화를 가져간 건데 이게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지난 시즌하고 조금 순위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어느 순위 얘기하시는 거죠? 중간 순위쯤 되겠네요. 결국 1, 2위도 네. 케비가 좀 유력하죠. 이렇게 되면. 근데 케비가 유력한데 박지우 선수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네, 더 몸싸움이 더 심해질 거고 외국인 선수한테 몰렸던 부분들이 더 지금 강하게 몰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든 시즌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한테 이제 타겟이 이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게 대항마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는 좀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한 게 결국 박지수 선수를 1대1로 막을 수 있는 팀이 있을까라고 지금 보면은 없죠. 뭐 배혜윤 선수 정도? 근데 결국 배혜윤 선수도 40분 내는 그렇게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뭐 아까 신장면으로는 이제 우리은행 김혜지 선수라던가 그 신한은행 김현희 선수인데 이 선수들도 풀타임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단신 선수들이 더블팀으로 그리고 좀 거친 몸싸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올 텐데 그러면 박지수 선수는 그것만큼 이제 부상 위험성이 커질 거고 더 커지죠.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있으면 실은 손튼 때도 그랬지만 손튼이 포스트로 많이 들어갔고 박지수 선수가 거의 외곽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몸싸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됐어요. 근데 이게 백투백으로 하는 거랑 페이스업 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외국인 선수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만약에 박지수 선수가 포스트로 안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질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트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몸싸움이나 이 저항이 더 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박지수는 상대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선수고 그럼 어떤 솔직히 정말 거친 플레이를 불사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WKBL이 미안하긴 한데 그거를 적절하게 판정으로 여기까지는 맞고 여기까지는 틀리더라고 정확히 선을 맞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여기까지가 맞다. 그리고 박지수 입장에서도 그냥 짜증만 낼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적법한 플레이다. 이거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지난 시즌까지 보여준 판정을 봤을 때는 과연 그런 판정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일단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지금 대부분의 팀들은 오반칙 선수가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박지수를 인사이드에서 막기 위해서냐. 나올 거예요. 근데 심판 입장에서도 선수 3명, 4명 퇴장시킬 수 없거든요. 그럼 분명히 어느 선에선가는 자기 스스로 타협하는 판정을 할 거란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너무 많이 끊어져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파울이 많이 나오면 그리고 박지수 선수가 어쨌든 자유투 성공률이 80%대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파울로 끊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지금 초점이 박지수 선수한테 맞춰지고 있긴 한데 저는 이게 하은주 선수 때도 그 얘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박정환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은주를 1대1로 막아본 적이 있다. 내가 파울로 끊었는데 그 전에 하은주가 팔로 나를 쳤다. 근데 왜 심판이 파울을 안 부른지 모르겠어서 너무 화가 났었는데 경기 끝나고 영상을 봤더니 하은주는 정상 플레이를 했다. 근데 막는 내 입장에서는 하은주 같은 그 정도의 선수가 움직여서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건 정상적인 플레이라는 느낌이 안 온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박지수도 똑같은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한참 그걸 확인할 때였어요. 이 리그의 콜이 박지수한테 너무 관대하다. 지수콜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 그때 제가 연맹 관계자 그리고 WKBL 역대 센터분들 제가 그때 위원님께도 여쭤봤었는데
지금 WKBL 콜이 박지수한테 좀 관대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분들이 관대하지 않다. 대다수의 분들이 아니라 전부 다 관대하지 않다였고 대다수의 분들이 오히려 박지수한테 불리한 콜을 하고 있다. 일반 팬들은 지금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차라리 신한은행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신한은행은 하은주 선수가 정말 2m가 넘는 강력한 센터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김계령 선수 있었고 그리고 신정재 선수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1대1로 조금 이렇게 버티면서 어떻게 갈 수 있는 대항을 할 수 있는 선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 정말 무서웠던 거는 하은주도 하은주지만 하은주 말고 나머지 선수들이 정말 사기 유닛 같은 선수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더욱 그랬던 건데 지금은 박지수와 1대1로 대항마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샤키로니를 그냥 무조건 잡아채듯이 박지수 그냥 잡아채는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의 문제가 정말 매 경기 안덕수 감독은 지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라는 항의를 할 거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지수도 지금 이러는 거 왜 파울 안 불어 이러면서 심판은 또 심판 입장대로 또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양쪽 벤치에 이거 주고 이거 나오고 선수 이거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저는 심판부가 더 힘들어지게. 네,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요. 왜냐면은 저는 지난 시즌에도 심판분들이 많이 좀 지적을 당했고 저희도 기사를 썼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봐서는 연맹이 심판에 대해 심판진 운영에 대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좀 그런 분들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수도 이 유망주를 키워내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심판도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올라가기 전에 너무 큰 숙제를 만난 게 아닌가 심판분들이 물론 뭐 오래된 심판분들 입장에서는 더 보여주셔야 되는 게 증명하셔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것 때문에 박지수 선수는 좀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죠. 그리고 외국인 선수 제도의 이 중단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이제 적어왔는데 네네. 지난 시즌 정도의 레벨의 선수가 들어온다면 네네. 사실 저는 지난 시즌 보면서 저런 애들이면 저런 선수들이면 외국인 선수를 쓸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네. 뭐 단타스랑 요 뭐 그레이 정도 제외하고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모르잖아요. 이거는 그 결과론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음 시즌에 좋은 선수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예상은 돼요. 사실 다른 종목에서는 이미 그렇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고 네, 뭐 탑 클래스들은 그 전까지는 뭐 중국으로 간다거나 뭐 다른 유럽 리그로 빠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리가 못 열리고 갈 데가 없고 네.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죠. 네, 뭐 또 이렇게 한 시즌 일시 중지를 해서 우리 이 센터 포지션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은 기회 얻고 조금 경쟁력이 살아나면 당연히 좋죠. 네.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팬들은 제가 예전 방송에서 영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외국인 선수 제도 폐지를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삼성생명 임금배 감독이 얘기했던 외국인 선수 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그 돈만큼 국내 선수 이제 국내 저변이라던가 대학 농구에 좀 투자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프로라는 것만 놓고 보면은 프로 자체가 외국인 선수를 제한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저는 일단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하지만 프로에서 외국인 선수를 제한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소기의 어떤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그 비용을 따로 돌려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외국인 선수 그 비용을 팀당 뭐 연간 3억 원인데 그걸 아껴가지고 그럼 18억이잖아요. 6개 팀이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고. 이제 마련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이미 외국인 선수를 줄여버리면은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느 팀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구단은 그냥 예산 줄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간에 예산을 적게 쓰는 것에 대해서 어디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농구를, 그러니까 구단이 아닌 농구를 같이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죠. 그 비용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하지 않고 일단 줄였어. 그럼 다시 하자고 하면은 이 돈을 여기 쓰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니까 없앤 돈을 왜 다시 써가 돼버리는 구조가 그렇죠. 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여자 대학부 농구팀을 창단하겠다고 하는데 여자 대학 농구팀 창단 이미 몇 년 전에 한번 실패했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명문 대학 뭐 여자 농구팀 창단한다. 이게 있었죠. 네. 네. 찬성해요. 저도 하면 좋죠. 당연히 저변이 늘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창단이 안 된 이유가 그 학교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을 연맹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게 그쪽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없애기 전에 몇몇 대학이랑 뭐 농구부 창단 관련된 MOU라 그렇죠. 예, 뭐 강제성이 없더라도 MOU라도 맺어놓고 있다던가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다는 거 이런 분들이 좀 아쉬워가지고 좀 이런 게 좀 된 상황에서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적성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일단 올해는 안 한다. 아 이거 왜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면 다른 리그들은 다른 종목들은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을 못 데려오는 리그는 없거든요. 스스로 우리가 너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자인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잠정 중단인데 외국인 선수 폐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으로 스텝을 그냥 밟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게 생각을 하는 거고 뭐가 됐든 간에 어떻게 가든 간에 이렇게 결정됐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원론적으로 명분상 얘기하고 있는 아마농구라던가 그 대학 이런 시스템 같은 거를 좀 정비하는데 그렇죠. 예, 좀 할 수 있게 이런 조건들을 빨리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 비용들이 이 아마농구에 좀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찬성입니다. 지금 너무 열악하고 뭐 구단들이 프로 구단이 뭐 초중고 대학까지도 한 번에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혹시 아시아 쿼터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남자 농구는 아시아 쿼터제 일본. B리그랑 네. 하게 되면서 지금 벌써 다음 시즌에 들어올 선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여자 농구에서의 아시아 쿼터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기에 중국을 했었죠, 중국이랑. 네, 중국 센터들이 들어왔었죠. 네, 근데 뭐 다시 하게 된다면 저는 중국보다도 일본이 성향적으로는 훨씬 일본 선수들이 더 좋을 것 같고, 네, 중국 선수들보다는. 아시아 쿼터제가 되면은 좀 리그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결국은 여전히 국내 선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발전에 저해가 된다기보다는 일본도 쿼터제를 들어온다면은 자국 리그를 포기하고 들어와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 선수들이 그렇게 들어와야죠. 그러면 팀의 뭐 주축이 아주 중요한 선수들은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근데 그게 또 알 수 없는 게 그 2013년이었나요? 네. 4개국 대회 그 해가지고 네. 시즌 끝나고 그때 우리은행이 우승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일본 JX도 왔었고 네. 그 캐세이가 왔었나? 뭐 대만에서 이렇게 중국에서도 이제 김태일 감독님이 팀을 데리고 와서 게임을 했었는데 그때 김태일 감독님이 데리고 왔던 팀의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마정휘? 마쟁유 네. 이 선수 네. 가드? 슈터 네. 포트 그 선수가 있었고 그때가 아마 거의 30 바로 직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WKBL에서 뛸 수 있다면은 올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웃으면서 난 곧 은퇴할 거라고. 아직 나이가 30살도 안 됐는데 은퇴할 거라고. 그러니까 중국 리그에서 더 뛸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한국 리그에서 뛸 수 있다면 은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한국 리그는 나는 내 선배들이 한국에서 뛰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뛰면 어떨까를 항상 생각을 했었고 꿈을 꿨고 그 한국 지도자들이 중국 선수를 왜 싫어하는지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독님이 김태일 감독님에서 아는 건가 해서 물어봤더니 막 웃으면서 중국 선수들 게으르다고 한다고. 예. 근데 나는 한국에서 뛴다면 그런 소리 안 듣게 운동할 거라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뭐 정상 은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그 오가유코 가드. 네, 은퇴했죠. 오가유코도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뛰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조건과 모든 것들이 WKB이 더 낫다. 왜냐면 아무래도 거기는 실업이니까. 그렇죠. 네. 오가유코는 중국에 가서 한번 뛰었었죠. 네. 네. 갔었고. 근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선수들이 뭐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선수들이 들어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연습 너무 잘 시켜주고 얘네 실력이 너무 늘어서 국제대회에서 우리보다 월등해질 수 있어. 근데 이미 WKB보다는 선택한다면은 이미 잘하는 선수들 들어오지 않나? 이미 잘하는 선수들 들어오겠죠? 사실 좀 이런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비시즌 때 연습 경기 할 때 보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일본 팀의 주전도 아니고 세 번째 가드 선수들이 나와도 우리나라 주전 가드들을 제끼고 들어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사실 아시아 쿼터제 같은 경우에는 여자농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의 차이도 있고 리그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바로 이렇게 진행되거나 이럴 것은 아니 좀 힘든 부분이 많다고 좀 알고 있어서 좀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각 구단이 이제 5월 달부터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보통 지금 몸 만들고 선수들 이렇게 좀 숨 트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체력 훈련들을 이제 하는 시즌이 됐잖아요. 체력 훈련 그리고 뭐 또 지금 산에 가는 구단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또 구시대적인 훈련을 한다. 예, 막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기에 산에 가는 거는 체력 훈련보다는 약간의 뭐랄까요? 워크숍 개념일 것 같고요. 아직은. 저도 한번 봤더니 산을 그냥 그 어르신들 등산 가듯이. 네, 그렇죠. 트레킹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팀이 이미 소집을 했고 지금은 아직 그 정도를 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워크숍 차원으로 가는 경우가 조금 많을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지나면 정말 본격적으로 체력 훈련 시즌 돌아오면 또 뭐 태백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긴 할 것 같은데 저희 영상 찍은 거에 원서영 기자가 그 KB랑 산을 같이 갔다가 거의 뭐 죽어가다가 와가지고 그걸 원서영 기자만 본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너무 고생 많이 하시네. 훈련을 심하게 했구나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체력 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기본기 좀 사실 저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기본기 그리고 그 시간에 휴식 하나 더 써라. 무슨 맨날 언제부터 우리가 맨날 체력이랑 정신력만 얘기하면서 또 체력만 하고 있냐라는 비판들을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지도해보셨고 프로도 지도해보셨고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수도 해보신 입장에서. 네, 아니 저도 당연히 저는 체력 훈련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효과를 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근데 뭐 고산지대 훈련도 해보고 근데 목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외국이랑은 굉장히 달라요. 네, 환경 자체가 너무 다르고 뭐 WNB나 NBA처럼 뭐 시즌 한 달 전에 트레이닝 캠프 하고 시즌 딱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비시즌의 훈련 기간을 상당히 길게 가져간 팀 훈련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구조인데 외국은 실은 트레이닝 캠프 들어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훈련을 선수들이 하는데 그렇다고 산을 안 뛰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환경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나라랑 다른 거죠. 그리고 가장 다른 거는 자율성과 강제성이라는 부분인데 그들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고 실은 본인이 돈 쓰고 본인이 받은 연봉으로 코치들 사서 트레이너, 체력 트레이너, 뭐 웨이트 트레이닝, 스킬 트레이너 여러 명의 트레이너를 고용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팀 닥터 별도의 자기 개인 닥터 있고 그리고 뭐 훈련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다 뭐 갖춰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실은 이 고산지대 훈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공부를 해왔어요. 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실은 우리나라가 태백 선수들 많이 가는 태백이 한 해발 1330m 정도 되는데 정말 이 고산지대 훈련의 효과를 보려면 해발 2000m에서 3000m 정도? 근데 뭐 1330이라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효과는 갔다 온 지 한 21일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은 우리 여자 선수들이 간혹 박신자컵 때 몸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저는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때가 왜 그러냐면 이 체력 훈련을 나고 이제 조금 그 시기를 약간 지나가서 한 달 정도 터 후에 박신자컵을 하는데 그때가 선수들 가장 몸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실은 지금 하는 이 체력 훈련들이 시즌 때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건데 계속 축적을 하는 거죠. 1차 체력, 2차 체력. 그렇죠. 체력 훈련을 지금 보면 많은 팀들이 한 번에 2주를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1주나 2주를 갔다 온 다음에 네. 좀 있다가 한 번 더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는 이 산 뛰는 지금은 뛰진 않을 이런 뭐 그 트레킹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산지대 훈련이 1, 2주 갔다 온다고 효과가 있진 않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장기간으로 한 3주 정도 시간을 더 효과를 있게 하려면 그 높은 지역에 조금 오래 머물고 몸이 적응이 됐을 때 내려와서 훈련은 낮은 지역에서 하는 게 더 큰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백도 아마 태백 선수촌이 아예 그 위에 숙소가 사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숙소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서 트랙도 있고 뛰기는 하지만 체육관 시설은 없어요. 농구로만 보면. 그렇죠. 네네네. 그 정말 좁은 체육관이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농구 훈련은 아래로 내려와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실은 그러니까 산을 오랜 시간 뛰는 거는 농구로는 그닥 큰 효과는 없고 언덕을 뛰는 거는 외국 선수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쵸. 근데 그들은 뭐 모래나 이런 잔디 같은 걸로 쌓아놓고 만들어서 짧은 거리를 힘있게 가속화시키는 그런 스피드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NBA 같은 경우에도 선수 훈련하는 거 보면은 정말 무슨 스키 점프대 같은 걸 그렇죠. 되게 가파른 경사를 놓고 거기를 이제 스텝 밟아서 올라갔다가 뒤로 걸어 내려오고 이런 걸 하고 어떤 훈련들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안타까운 게 팬들이 당연히 좀 더 지도자들과 트레이너들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우리 선수들에게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냥 체력 훈련만 한다 그러면 그냥 산에만 갔다 그러면은 저건 무식하고 저건 애들 뭐 잡는 거고 저거는 그냥 지도자가 자기 만족하려고 저러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가끔 보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워크아웃이라고 쳐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이 체력 트레이닝 외국 선수들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무식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경사가 좀 완만한 데인데 그 아령도 아니고 쇠사슬을 그냥 들고 뛰더라고요. 들고 뛰다가 그 언덕을 올라가다가 사다리를 놓고 그 사다리 스텝 밟고 뛰는 거 있잖아요.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것들은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라 이거 보면은 야, 저 뛰는 건 나도 그냥 잘은 못 뛰어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체력 훈련하는 영상을 보다가는 나 이건 시도도 못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들도 정말 뭐 르브론 제임스 이런 선수들이 체력 트레이너 여러 명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 훈련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혼자는 진짜 그 누구도 혼자 하는 거는 훈련 효과를 못 본다고 하는 게 체력 훈련이에요? 네, 체력 훈련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스스로 타협을 그러니까 한계점까지 가지를 못해요. 혼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들면 이제 힘들다라고 고만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푸시를 해주고 정신적으로나 이 신체적으로 극한으로 몰고 갈 수 있게 푸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외국 선수들은 트레이너들을 자기들 능력이 그 정도의 그 금전적인 여유도 되고 물론 환경적인 차이도 있고 하니까 고용을 하는데 저도 예전에 그 미국에 선수들 데려갔을 때 어떤 코치가 얘기를 해주는데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도 비시즌 훈련을 할 때 이 트레이너들을 고용을 해서 체육관 훈련을 해도 이 양쪽 코트 내 귀탱이에 쓰레기통하고 산소호흡기를 하나씩 두고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힘들게 해서 자기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그냥 토하고 오바이트하고 산소호흡기 되고 그 정도로 자기를 극한으로 이 트레이너들이랑 그런 비시즌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실은 정말 그런 환경 자체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정말 클럽하우스에 이런 모래 언덕이나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에 가는 거는 고지대 훈련은 저산소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네. 뭐 농구가 뭐 유산소, 무산소 다 들어가 있는 훈련이긴 하지만 힘을 써야 될 때는 무산소 운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산소 훈련하면서 이 심폐 기능을 좀 강화시키자는 목적도 있거든요. 근데 네. 외국은 이런 저산소 방이 있어요. 구단 안에. 네. 그래서 거기서 잘하고 선수들이 뭐 잘하고 하기도 하고 혹은 선수들 개개인으로 뭐 저산소 침대 이런 것들도 구비를 해놓고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용이 상당히 그쵸.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선수가 그 PT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구조 자체가 네. 비용도 비용이고 이게 또 어디서 그게 가능한 게 네. 미국은 또 법적으로 네. 선수들의 훈련 기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제한돼 있고 팀 훈련 기간. 네, 그 팀 훈련 기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 시기에 선수를 불러서 체력 훈련했다가는 시즌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몸 만들어 오는 건 너네가 알아서 해.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딱 들어왔을 때 몸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너 나가. 이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선수 자원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마음에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냥 방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네. 그 경쟁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게 됐을 때 몸이 안 돼 있는 일단은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과거에 아마 삼성이 남자 여자 농구단이 전부 다 체력 훈련을 하고 들어오라고 휴가를 길게 준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 삼성 선더스 이상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운동을 안 한 게 아닌데 네. 방법을 모른다. 그리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목표치까지 안 올라왔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더 해야 들어와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러면 훈련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냐라고 그랬더니 우리보다 옆집이 더 문제다라고. 그래서 옆집이 어디냐 삼성생명이 더 문제다라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자는 한 2주면 되는데 여자들은 좀 더 걸리죠. 네, 거의 뭐 한 달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기본적으로 혼자서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개인 트레이너들이나 이런 분들을 따로 만나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또 하나가 네. 있고 그리고 만약에 몸이 준비가 안 돼서 온 선수가 들어오면은 외국은 너 나가 다른 선수가 그렇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얘가 몸이 안 됐네 야 그럼 다 같이 이거 다시 하자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네네. 그래서 가끔 이제 미국에서 운동을 한 선수들 중에서 미국은 이런 식으로 팀에서 뛰라고 안 하고 체력 훈련 안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것 같아요. 미국은 각자 하고 들어오니까 팀이 시킬 이유도 없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이제 구단들도 자체적으로 또 선수들을 체력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제가 보면서도 와 저거 어떻게 저런 걸 시키지? 정말 대형 트럭 타이어 같은 걸 들어서 밀게 하기도 하고 이런 걸 시키는데 솔직히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국내 구단들이 저런 걸 시키면은 아직도 저런 거 시키냐고 욕을 할 텐데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에 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고산 훈련을 하려면은 아까 뭐 2000m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쉽게 해서 국내에서는 2000m 훈련이 찾기 어렵죠.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나마 태백 분촌이 1330. 근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나마 이 부분도 효과가 있게 우리나라에서 그 선수촌에서 만든 거잖아요. 고산질 훈련을 하기 위해서. 네. 또 뭐 산 뛰는 거는 한국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KB의 트레이너가 기타모토 트레이너가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네, 일본 후지츠에서 16년간 체력 코치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한국만 이런 훈련을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일본도 되게 많이 하고 많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교토에 여행을 갔을 때 산을 올라가는데 그 학생들인데 야구부예요. 머리는 전부 그 삭발머리에 그쵸. 그 일본 특유의 그 흰색 그 위아래 하얀색 그 야구 유니폼 있잖아요. 그걸 입은 선수들이 산을 막 뛰어내려오면서 올라가는 등산객들한테 고니치와 스미마셍 이러면서 뛰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분이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는구나 그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다들 트레이너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산을 가서 뛸 때는 올라가는 건 가지만 내려오는 건 안 한다. 근데 걔들은 내려와서 뛰어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태백으로 체력 훈련 나간다 그러면은 태백 훈련 가 있는 2주 동안 선수들이 하루 8시간 또 내내 산만 타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뛰는 시간은 한 번에 딱 뛰는 시간은 1시간 이상을 뛰지는 않잖아요, 웬만해서. 네, 이게 산이 장시간 뛴다고 네. 오래 뛴다고 좋은 게 아니라 특히 농구라는 종목 자체도 산은 짧게, 언덕을 짧은 시간을. 근데 어렸을 때 운동 막 하실 때는 막 계단 오르내리고 산 막 오르내리고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선수들이 오래 뛰고 막 내리막길 뛰고 그러는 게 굉장히 관절이나 손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네, 그래서 뭐 모래가 있으면 좋고 잔디가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저희가 실제로 태백 같은 데 가도 오르막길은 선수를 뛰어도 내리막은 보통은 안 뛰어요. 걸어 내려오고 아스팔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스팔트보다는 산 자체를 뛰게 하는 거죠. 아스팔트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아스팔트를 뛰는 구단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트레이너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아스팔트를 뛰면 무릎이 안 좋고, 근데 이제 흙을 뛰는 경우에는 발목이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기타부터 트레이너가 했던 얘기는 모든 훈련은 다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 사실 사람은 늘 다칠 수 있다. 한국의 선수들이 부상이 많은 이유는 훈련이 과해서가 아니다. 나쁜 훈련은 없다. 문제는 회복. 제대로 쉬지 않아서 그렇다. 그 훈련을 하고 나서 충분히 쉬어주고 뛰었는데 부하가 걸렸는데 당연히 어딘가에 통증이 있고 안 좋은 게 맞다고.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동화부터, 단순하게는 운동화와 이 타이즈부터 해가지고 테이핑,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치료하는 뭐 웜다운, 쿨다운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안 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약간 KB도 제가 알기로는 체력 훈련을, 제가 지금 저희 KB를 많이 갔었는데 그 산을 이렇게 올라서 뛰고 나서 뭐 다음날 완전히 하루 종일 쉬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체력 훈련을 가면은 반나절은 쉬어도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거를 한번 물어봤더니 이제 안덕수 감독이 했던 얘기가, 나는 좀 불안했는데 트레이너가 어떤 그래프 같은 거 갖고 오면서 하루를 온전히 쉬었을 때와 반만 쉬었을 때 그 다음에 훈련 효과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게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점점 이제 감독님들이, 각 구단의 감독님들이 그 트레이너가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해가는 단계라고 해야 되나? 신한은행도 들어야 되는데 실은 많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의 말이 정말, 감독님이 예를 들어 트레이너가 이 선수 오늘 운동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쉬어야 되는 구조거든요. 뭐 의무 트레이너든 체력 트레이너든 그 의견에 무조건 잘 따라하는 구조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취약하잖아요. 감독님들이 뭐 지금 많이 바뀌셨지만, 그렇죠. 뭐 트레이너는 어쨌든 간에 감독보다 하위 개념이니까 트레이너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뛰게 만들어.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제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정확히 문제를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게 산을 뛰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뛰고 나서 회복을 제대로 안 시켜준다는 게 문제고,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여태까지는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구조로 갔는데, 지금 저도 듣기로는 남자 구단도 그렇고 여자 구단도 그렇고 많이들 얘기도 들으시고 맞아요. 바뀌시고, 또 트레이너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진 트레이너들이, 이제 능력 있는 트레이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이제 지난 시즌 리뷰나 이럴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신한은행이 지난 시즌에 그 우리은행을 거의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막판에 이경은 빼고 김수현 빼고 지금 거기서 김희슬 퇴장당하고 이래가지고 누가 봐도 이경은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경은을 안 집어넣고 다른 선수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솔직히 하루 쉬고 다음 경기 BNK라서 BNK 잡으려고 우리은행 포기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정상회 감독이 했던 얘기가, 뭐 그렇게 본다면 할 말은 없다. 근데 이미 경기 전에 이위걸 체력 코치한테 오늘 경은이 어때? 라고 물으니까 15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더하면 내일 모레 못 뜁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딱 퇴장당한 이위걸을 이경은을 보고 그 다음 이위걸 코치를 봤다고. 근데 이위걸 코치가 고개를 져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을 딱 가리키면서 요것만 뛰면 되는데라는 느낌으로 시간을 가리켰는데 이거 제가 딱 거기까지 와서 에이. 그리고 딱 벤치를 봤더니 유승희, 김아름이 못 뛰는 상태에 앉아 있어가지고 아우 가서 제가 유승희하고 김아름을 머리를 쥐어박고 싶었다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태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팬들은 하는 게 그럼 산을 올라갔는데 헬기 타고 내려오냐? 그 산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훈련하는지 제대로 안 보셨으니까 그렇구나. 올라간 다음에는 버스 타고 내려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신한은행도 그렇고 모든 구단들이 그 체력 훈련 올라갈 때 보면은 이미 정상에 기사님이 차 대고 계시고 저 태백 같은 경우는 숙소가 위니까 아예 거기서 자버리고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는 게 도착인 거고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밑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이제 태백 분촌이 이제 그 숙소를 그 위에를 못 잡을 경우에는 코스만 거기를 쓰고 주변에 숙소를 해야 되니까 버스는 위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 안전을 위해서 진짜 거의 500m마다 스태프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계속 뭐 사인 주고 확인하고 하는데 또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영상 찍기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전지훈련이라는 그 개념, 이 말 자체가 선수들한테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찌됐건 그 시즌을 준비하면서 이 극한에 치닫는 상황은 시뮬레이션을 매 경기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이 체력 같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무리 기술 훈련을, 슈팅 훈련을 많이 해도 이 체력이 떨어지면 그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체력 훈련을 한다는 의미는 그 체력을 어떻게 더 천천히 떨어뜨리느냐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주자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 훈련 중요합니다. 자, 체력 훈련 중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진짜 옛날처럼 무조건 뛰라면 뛰어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보면 제일 거칠게 훈련하는 팀 산은 안 뛰지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산은 안 뛰어도 그런 걸 하잖아요. 트랙을 너무 많이 뛰니까 제일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은행도 이제 그 심박계를 다 차고 뛰면서 그걸 보면서 이 선수가 지금 안 뛰는 건지 못 뛰는 건지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뛰게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런 것도 보고 있고 또 이제 어떤 트레이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만 맹신할 수 없는 게 선천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이상을 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맞아요. 그것도 감안해 줘야 된다. 이게 트레이너들이 서로 다 다른 방식.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감독들도 지도 방식이 다 다르듯이 같은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트레이너들의 스타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트레이너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부한 분야에 대해서의 이 자부심과 자존심도 세고 자부심도 강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 삼성생명에 새로 간 그 김익겸 트레이너분 코치님이시죠. 김익겸 코치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학파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본인 지식도 많고 그 하나은행에 계실 때도 선수들이 정말 신뢰가 높더라고요. 그 다른 보통 때 예를 들어 보통 때 같으면 좀 일주일 정도 걸리는 부상이 이분이 하니까 3일 만에 걸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선수들이 뛴다고 그냥 무조건 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관절부터 열어놓고 다 풀어놓고 그 일정 기간을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체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몸의 변화를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트레이너분들이 분명히 그런 것들을 보고 공부하시는 것도 되게 많고 이제는 감독들도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건 거예요. 감독님들께서 듣느냐 안 듣느냐, 귀가 열려 있느냐,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회복을 잘 시켜주느냐가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우리은행 갔더니 다들 이제 농구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렇게 움직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박혜진 선수 혼자 저쪽 구석에서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서 감독한테 아유 계약 빨리 안 했다고 저 박혜진은 저 뺑뺑이 돌리기 있는 거냐라고 농구도 안 시키고 라고 했더니 이서 감독이 쟤 지금 훈련 기간 아니라고 너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 뛰고 있는 거라고 근데 박혜진 선수한테도 물어봤더니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뛰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거 지금 올라와야 되는 기간이어가지고. 네네. 그걸 또 트레이너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약간 구시대적인 훈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시간에 뭐 기본기나 슛 연습이나 더 해라 네네. 라고 하는데 체력 훈련한다고 전지훈련 갔을 때도 그거 다 하고요. 오전에 1시간 반 뛰었으면은 오후에 드리블하고 그거 하는 거 다 하고 네. 야간에 슈팅해서 다 하고 네.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가면 맨날 무슨 산악인도 아니고 등반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아니고 또 체력 훈련도 좀 굳이 산만 뛰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구단들은 체육관 안에서 그냥 하는 훈련들로 그렇죠. 대체하는 구단들도 있고 네. 어떤 프로그램이 더 낫다 이런 것들은 더 연구하면서 항상 얘기들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율성과 강제성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선수들도 지금은 자기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너무 잘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비시즌 때 딱 쉴 만큼 쉬고 뭐 딱 개인 예전에는 스킬 트레이닝을 먼저 한 친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피지컬 트레이닝을 먼저 그것도 본인 자비로 해서 피지컬 트레이너한테 가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을 배우고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선수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만 더 잘 알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 팀 훈련, 비시즌 팀 훈련이 더 짧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훈련들이 그 각 프로팀에 있는 그 트레이너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비시즌 때 한번 네. 우리나라 어차피 여중 선수들 숫자 얼마 안 되잖아요. 네네네. 다 모아놓고 너무 한, 좋죠. 한 일주일 정도 맞아요. 본인 스스로 운동 전에 이런 걸 먼저 준비를 해가지고 몸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해라는 거를 좀 가르쳐 주고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영상으로 찍어서 그 학교 지도자들이 가져가서 네. 시즌 중에 본인들도 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선수들도 지금 사실 가장 혹사를 하는 게 여고 여중 선수들이잖아요. 5명이 40분씩 뛰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오히려 몸을 만들어야 되는 선수들은 가장 핵심적으로 그 선수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아쉬웠던 게 그거였거든요. 어린 선수들 프로 왔을 때 제일 처음 한 얘기가 웨이트를 처음 해본다. 체력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학교에 있는 분들이 그걸 시키기 싫어가지고 안 시키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요. 네. 네, 인프라가 조성이 안 돼 있는 부분도 크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그 기타모토 트레이너가 자기가 일본에 있을 때 현에서 탑 4에 든 학교 정도는 그 실업팀 트레이너들이 가가지고 그 신밖에 달고 뛰는 거 다 체크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본이 도도부연 해가지고 현이 한 40개가 있는데 현에서 4강에 드는 학교면은 160개 학교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여고가 여러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미 그 일본 실업 1년차, 2년차 된 애들 뛸 때 쟤들 왜 이렇게 잘 뛰지? 이런 게 결국은 어려서부터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춰서 좀 올라온 게 네네.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팬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너무 구시대적으로만 몰고 가고 있는 그렇죠. 약간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물론 더 나아져야 되고 좀 더 발전하고 좀 지향해야 될 부분도 있긴 있지만 네. 지금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하신 선에서 네. 이런 부분들 좀 봐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뭐 구단도 선수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뭐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주고 하면 진짜 시즌 끝나고 휴가가 더 길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 몸 잘 만들어, 너네 몸 잘 만들어 올 줄 아니까 자 우리가 팀에서 하던 이 기간을 줄이고 그러면 더 빨리 보는 동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조금 더 늦은 시기에. 네. 그 일본 팀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는 거를 저는 그때 삼성생명 그리고 그때 하나은행 이 양쪽 지도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유 왜 그런가 했더니 선수들이 스스로 느낀다고 얘들이랑 같이 일본 애들이랑 훈련을 할 때는 우리가 훈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 애들이랑 합동훈련을 하면서 본인들이 쟤들은 우리보다 훈련을 더 많이 하네 라는 거를 근데 그 훈련을 많이 한다는 게 팀 훈련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더 훈련을 하고 그렇죠. 식사하고 또 우리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점심 때 우리가 뭐 1시간을 잔다고 하면은 얘들은 한 20-30분 자고 먼저 나와서 슛 던지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하루 운동량을 보면은 네. 일본 선수들이 우리보다 운동량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 조금 더 아셔야 될 게 그만큼 이 팀이 가져가는 팀 훈련은 시간이 짧고 콤팩트하게 네, 시간이 짧고 횟수가 적죠. 우리나라보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문제가 뭐냐면 막 팀 훈련 하루에 뭐
예전 같으면 세 번, 네 번. 3시간, 4시간 하면서 개인 연습 안 한다 그래. 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문제점,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바뀌어야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이들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보통 오전, 오후 2번을 기본으로 하고, 그렇죠. 저녁에 뭐 슛 같은 뭐 저녁에는 그 자율적으로 슛을 던지는데 본인이 그렇죠. 웨이트를 하겠다고 하는 선수들은 그냥 웨이트를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외국 그 감독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은 정말 근데 뭐 이런 신체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긴 하지만 점점 더 팀 훈련은 더 짧게. 네. 왜냐하면 심지어는 2시간을 넘어가면 집중력이 1시간 반을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때부터는 이제 선수가 부상에 노출되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뭐 스트레칭 포함 자기는 훈련을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딱 그것만 한다. 이제 그렇게 자꾸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이 환경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그걸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여서 걔는 우리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해 그건 아니고 우리한테 맞는 방법을 좀 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맞다 틀리다. 네. 산이 왜 중요한지 이 고도가 저압이 왜 중요한지는 알고 저산소가 왜 중요한지는 알고 뛰면 네, 그 느낌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